자, 교재는 146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그 아래 부분에 보면 박스가 있고요. 박스에 보시면 설명해 줄 사항 9가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중개대상물의 종류요. 종류라고 하는 게 아파트냐, 연립주택이냐, 빌라냐, 뭐 상가 점포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재지 이렇게 나왔잖아. 소재지는 이제 위치겠죠. 지번, 지목요. 그 다음에 면적, 용도, 구조, 언제 지어졌냐, 건축 연도 이런 거 설명해 주게 돼 있다. 나중에 여러분 하실 때 다 이런 거 설명해 주실 거 아니에요. 예, 이게 94년도에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건축 가능성이 좀 있어요. 막 이렇게. 자, 2번에 보면 벽면 및 도배 상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도배를 새로 했다든지 벽에 금 갔다든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 공급, 그죠. 그 다음에 승강기 뭐 이런 거. 배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도 설명합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지하철 노선이죠. 예, 그런 거 설명하는 거. 그 다음에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은 이제 재래시장만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재래시장도 물론 있지만, 그 다음에 뭐 이마트, 할인점 다 얘기하는 거고요. 학교. 예,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일조량, 소음, 진동 이것도 설명사항에 들어갑니다. 볕이 잘 드는지, 층간소음은 없는지, 그런 거 이런 거요. 예.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시험에서 이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4번에 보시면,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같은 권리관계입니다. 자, 권리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권리관계인데 제일 많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여기서 가만히 보면 저당권이죠. 대출빚요. 얼마 대출이 있는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진짜 주인 맞는지. 사기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개할 때는 물건 팔아줄 때는 전세 놔줄 때는 이 사람이 진짜 주인 맞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등기 권리증 이런 거 좀 보는 게 좋겠죠. 뭐 이런 거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임차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전세권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세입자가 있을 때는 세입자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돼요. 이 세입자 관련해서 세입자가 몇 명이 있고 보증금 얼마고 그런 거 설명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다가구 주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가구 뭔지 아시죠? 세입자들 막 원룸에 막 들어가 있는 거 다가구 원룸이라고 하잖아요. 그 매수하는 여러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그 다가구 원룸에 세입자들 몇 명 있는가, 보증금 얼마씩 살고 있는가, 월세는 다달이 얼마 나온가, 그거 궁금하잖아요. 그 알아야지만 여러분이 살지 말지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개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세입자에 대한 것을 자세히 파악을 해서 얘기해 줘야 되겠죠. 나중에 보면 수익률 같은 거 계산할 때도 월세 얼마씩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잘 계산해 줘야 되겠죠? 그런 거예요. 5번에 보면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어요. 공법상 규제 사항입니다. 공법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이 여기 많이 나와요. 5번은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용도 지역이죠. 그래서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설명해 주시오. 그게 5번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오른쪽에 6번요. 예정금액은 어떤 거냐면 물건을 갖다가 팔라고 내놓을 때 부동산 사장님한테 이거 얼마에 팔아주세요. 그렇게 바로 내놓는 게 아니고 보통은 시세를 물어보죠. 제가 지금 어떤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요즘 시세가 얼마쯤 갑니까? 라고 물어보고 부동산 사장님이 그건 지금 요즘 시세가 한 7억쯤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7억에 팔아주십시오. 라고 의뢰하죠. 그때 그 7억이라고 하는 게 바로 예정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물건 팔아달라고 내놓은 금액. 예정금액이에요. 예. 이거 설명해야 되겠죠. 물건 사러 온 사람한테 괜찮은 물건이 있다고. 근데 이게 얼마에 나왔다고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아파트가 7억에 나왔어요. 라고 설명할 거 아닙니까? 나중에 조정할지언정. 예? 그 다음에 7번. 7번하고 8번 요게 중요합니다. 7번하고 8번. 7번이 뭐냐? 중개보수 및 실비금액과 산출 내역을 설명하시오. 별표요, 별표. 이 말은 자 소개할 때
이거 계약되시면 중개보수로 400만 원 주셔야 됩니다. 라고 설명하라고. 언제 설명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까? 계약서 쓰기 전에. 계약서 쓰기 전에 복비 얼마 주셔야 된다고 설명을 해야 된다. 계약서 다 쓰고 나서 만약에 복비 얼마 주셔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서 쓰기 전에 미리 얘기하시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7번이 8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세금 얘기입니다. 세금 얘기가 제일 중요하죠. 자, 우리 개업공인인사 관점에서는 지금 매수인한테 설명합니다. 매수인한테 이 부동산을 취득하시면 취득세가 뭐예요? 1.1% 또는 1% 나옵니다. 이렇게. 상가 점포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4.6%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그게 바로 8번입니다. 그러니까 8번과 관해서 중요한 건 모든 세금을 다 설명해 주라는 거 아니죠. 매수인한테 설명하는 거니까 취득세 이런 거 설명해 주면 되겠죠. 지방교육세 이런 거 설명하면 되겠죠. 따라서 8번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재산세 이런 거 설명합니까? 재산세? 아니다는 거지. 재산세는 설명할 조서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지. 요새 이제 종부세, 고지서 날라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 종부세 이것은 설명할 조서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네. 자, 그래서 8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 좀 이해할 것은 이겁니다. 설명하려면 그 전에 조사를 해야지 이 물건에 대해서 설명해 줄 거 아닙니까? 조사, 물건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이나 소공이 조사할 겁니다, 이게. 조사할 때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직접 조사하는 방법이 있고요, 직접. 또 한 가지 방법은 물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자료 요구라고 합니다. 직접 조사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조사할 수 있는 겁니다. 듣기에 나와 있으니까 대출 얼마다 이런 거예요.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직접 조사하기에 마땅치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까 다가구 원룸 설명을 드렸는데 그 세입자들이 몇 명 있고 보증금 얼마고 월세 얼마고 이것은 직접 조사할 수도 있지만 직접 조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호수마다 다 층수 가서 저 초인종 눌러가지고 다 계약서 보자고 해서 조사해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그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주인한테 물어보면 되죠. 주인한테 세입자 몇 명이에요? 보증금 얼마씩 들어서 살고 있는지 월세 얼마씩 받는지 세입자는 계약서도 있죠. 세입자가 협조만 한다면 정보를 캘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물어보는 거. 다만 문제는 주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협조를 안 해서 문제지 일단 뭐예요? 주인들만 협조한다면 쉽게 조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층간소음 같은 것도 설명사항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층간소음은 직접 조사하기 어렵죠. 직접 조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자기가 그 집에 가서 위층으로 누구를 보내봐야 돼요. 그래서 위에 가서 좀 뛰어봐라 이렇게 해서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직접 조사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살고 있는 밑에 층에 그 지금 매물 내놓은 그 주인한테 물어보는 거죠. 층간소음은 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조사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층간소음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뭐라고 그럴까요? 대답을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렇죠. 외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 약간 눈빛이 떨릴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걸 보고서 이제 그 얘기를 그대로 믿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 조사를 또 필요하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147페이지 박스 밑에 가시면 가로 5번에 반가로 1번이 있습니다요. 거기에 동그라미 1번 보면 개업공인인사는 확인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 대상물의 매도 의뢰인 또는 임대 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요구할 수 있다고요. 상태와 관련된 자료를 갖다가 요구할 수 있다, 물어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간접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거기까지만 일단 밑줄 그어두시고 중요한 것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다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매도인한테 물어봐야죠. 여기서는 매수인한테는 물어볼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대방을 정확히 알아두십니다. 누구한테 물어본다고요? 매도인, 임대인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거기를 정확히 알아두시고.
자,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는 증거 남겨야 됩니다. 설명을 잘 했으니까. 아무리 확인 설명을 잘했다고 해도 증거를 부실하게 남겨놓으면 나중에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를 잘 남겨야 되겠다. 그게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교부하고 보존하는 겁니다. 자, 칠판을 먼저 보시고 어디를 밑줄 그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1번에 보면 자, 작성인데 누가 작성해 줘야 될까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 누구 보고 작성해 주라고 법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예, 역시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이죠. 개공이 확인 설명서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소공은요, 확인 설명서를 적어줄 의무가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없어요. 없지만 소공이 중개 업무를 봐줄 수 있기 때문에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 줄 수 있겠죠? 이거예요. 근데 중개 보조는 어떨 것 같아요? 작성할 의무도 없고 작성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차이가 나는 거죠. 의무는 여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확인 설명서 요것은 언제 작성해 줄까요? 언제? 시점. 한 건 했을 때죠. 한 건 했을 때 드디어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확인 설명서를 적어주는 거예요. 이때 확인 설명서는 증거 남기는 거니까 어떻게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까요? 그러면 증거 남기는 거니까 이때는 서면으로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서면으로 확인 설명서를 갖다가 작성해서 증거를 남기는데 그 확인 설명서 서면에 대해서 법에서 정해놓은 법정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어떨 것 같아요? 법정 서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서식을 꼭 써야 됩니다. 다른 서식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법정 서식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질문을 제가 이제 수업 내내 할 거예요. 앞으로 1년 동안. 그럼 법정 서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99.9%가 있어요. 이것도 있어요. 법정 서식이 요거에 맞춰서 써주는 거야. 자, 그런데 시험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데 확인 설명서 작성과 관련해서 작성한 사람이 아무개니까 작성한 사람 요 사람 책임이 있어요. 나중에 잘못되면 이 사람이 책임질 거예요. 라는 그 증거를 또 남겨놔야 되죠. 그게 뭐냐면 도장을 콱 찍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도장만 콱 찍어서는 안 되고 서명을 해야 돼. 그리고 플러스 뭣도 해야 돼요. 도장도 찍어야 돼. 요것이요. 그러니까 이 작성과 서명 및 날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그럼 서명 날인을 어떻게 하자는 거냐? 자필로. 출력하시면 안 되고 자필로 쓰고 도장을 콱 찍어야 돼요. 이 도장은 우리 지난주도 공부했지만 무조건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돼요. 아무 도장이나 찍으면 안 되고 자필로 해야 됩니다. 왜 자필로 서명해야 된다고 그렇게 합니까? 왜 자필로 서명해야 된다고 그래요? 필적 감정하려고 합니다. 필적 감정. 만약에 이걸 출력하고 도장을 찍었다 이렇게 한다면 이걸 진짜 누가 했는지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법에서는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이걸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러니까 자필 서명이 들어가 있어야 돼. 이걸 출력해버리면 밑에 있는 소공, 보존 이런 사람이 다 할 수 있어. 도장 들고서 콱 찍고. 그러면 누가 했는지 어떻게 알아? 이걸 꼭 남기도록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 필적 감정까지 해보니까 이걸 양보하지 않습니다. 절대. 자필 서명이에요. 자필 서명. 그럼 누가 서명해야 될까요? 누가? 부동산 사장님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작성을 해줄 의무가 있다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공은요. 서명 및 날인 해야 돼요.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하고. 개공은 빠질 수 없죠. 근데 소공은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 줄 수 있나요? 의무는 없지만 소공이 대신 작성해 줄 수가 있지. 그럼 소공이 작성했을 때는 서명 및 날인을 누가 해야 될까? 서명 및 날인을 누가 해야 돼? 그죠? 소공도 같이 해야 되냐. 소공이 작성해 주는 것은 의무가 아니고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신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에 따른 책임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져야 되는 거예요. 소공은요. 책임 같이 지지. 그러니까 이럴 적에는 개공도 서명 및 날인하고 누구도 같이 해야 돼. 소공도 서명 및 날인을 같이 해야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소공이 대신 작성해 주었을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작성 끝났어요? 서명 및 날인 끝났어요? 이제는 주는 겁니다. 확인 설명서는 증거 남기는 거죠? 그럼 이것은 매수인한테만 주면 될까요? 증거 남기는 거니까 누구한테 줘야 돼요? 매도인한테도 주는 거지. 매도인한테도 주는 거예요. 그죠? 이거 안 주면 업무정지 사유야.
안 주면. 그리고 보존은요. 몇 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냐면 증거 남기는 거잖아요. 보존기간 몇 년? 3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어떤 분이 토지를 중개하시면서 현장 가가지고 토지계약서를 썼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계약서 쓰고서 거기에 부동산 사장님의 도장이 안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게 법위반이다. 그리고 그때 또 한 가지 법위반은 확인설명서를 어떻게 해요? 안 써줬죠? 그 확인설명서를 안 써준 것도 그것도 법위반이다. 그죠? 그랬어요. 그래서 확인설명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기본적으로 작성해서 주고 보존하도록 돼 있다는 거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한 건을 했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썼어요. 그래서 확인설명서도 이제 내용을 다 해가지고 출력을 해서 줘야 되는데 갑자기 계약이 체결되는 바람에 그날 확인설명서를 계약서 쓰는 그 시점에 확인설명서를 갖다가 작성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만 쓰고 손님들한테는 나중에 그날 조금 이따 드린다고 하면서 특히 한 분은 뭐 직장 갔다 온다고 하니까 퇴근하실 때 받아가시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날. 그런데 그 퇴근하신 그 계약서 쓴 그분이 퇴근하시면서 그 계약서를 갖다가 찾으러 와서 확인설명서를 찾으러 와가지고 받아갔으면 괜찮은데 그죠? 이분이 안 온 거야 그날. 일주일 되도록 안 왔어. 그리고 일주일 뒤에 진짜 왔네?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계약을 깨겠대. 요 매수인이. 확인설명서 안 찾아간 고분이.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왜 사장님은 저한테 확인설명서를 안 주셨어요? 그걸 꼭 언급을 해. 협박을 한다고. 확인설명서를 갖다가 안 주면 영업정지사유라고 그랬잖아. 자기가 안 찾아갔죠? 그럼 이거 확인설명서 줬는데 상대방이 안 찾아갔으니까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는 책임이 없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인 사장님이 계약서를 썼고 그날 확인설명서를 같이 써서 줘야 될 건데 안 줬단 말이에요. 이따 저녁 늦게 퇴근하실 때 찾아가시라. 안 찾아간 거예요. 일주일 있다가요. 계약을 깨겠대. 그러면서 협박하는 말이 확인설명서를 사장님이 안 주셨으니까 구청 가서 민원 넣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업정지사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개업공인중개사하면 법 위반한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안 줬기 때문에. 주려고 그러는데 안 받은 거 아닙니까? 다 소용없고요. 줘야 됩니다. 근데 주는데 이분이 사장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협박하고 가니까 그날 저녁에 그 집에 가가지고 우체통에다 넣어놓고 왔어요. 확인설명서를. 준 겁니까? 안 준 겁니까? 왜 안 준 거예요? 직접 건네주지 않아서? 도달주의 이런 거 배우셨나요 혹시? 우체통에만 들어가도 도달한 거잖아요. 꼭 손에 쥐어야 도달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부하신 분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교부의 중요한 점은 받게 줬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받은 사람이 나 받았어요라고 도장 찍어준 게 더 중요한 거야. 확인설명서를 보면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도 받았다는 취지에서 도장 찍는 칸이 있어요. 거기 도장이 들어가 있어야 돼.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주고 아무리 받았어도 받은 게 아니에요. 왜요? 나중에 자기가 받은 그 사람이 자기 찢어버리고 안 받았다고 그러면 입증 불가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실제 주고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장이 중요해요. 도장이. 확인설명서를 받은 매도인과 매수인 도장이 중요하다고. 도장이. 안 준 거예요 그거. 결국은. 우체통에 넣어놓으면 뭐냐고 찢어버리면 끝나는 건데. 안 받았다고 그러는데. 예? 자 보존. 예. 자 여기까지 한번 교재에서 한번 밑줄을 그어볼게요. 자 먼저 148페이지. 큰 네모 3번, 시커먼 네모 3번 밑에 가로 1번 세 줄요. 밑줄 그어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확인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해서 그 서면이 법정서식이라고 그랬죠.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몇 년간 보존한다고요? 3년이죠. 일단 확인설명서는 첫 줄에 있는 것처럼 계약서 작성했을 때 확인설명서를 작성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제일 끝에 가로 4번 갑니다. 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기본적으로 서명 및 날인합니다.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가로 안에 보시면 법인일 때는 누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될까요? 법인은 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명 및 날인을 누가 대신해 줘야 돼?
대표자가 제일 끝줄. 만약에 분사무소에서 한 건 했죠. 그러면 누가 서명 및 날인을 대신해 줄까? 분사무소니까 책임자가 하는 거지. 왼쪽 페이지 제일 끝줄하고 오른쪽 페이지 제일 첫 줄 그거 보고 있잖아요 지금. 자, 그런데 이런 계곡만 서명 및 날인하고 끝날 수도 있지만 소공이 만약에 확인설명서를 적어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소공도 같이 서명 및 날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첫째 줄 뒷부분에 가시면 당해 준경이라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을 적에는 이렇게 나오잖아. 소속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이게 중요하죠.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이거지. 됐습니다. 거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이제 151페이지 갑니다. 자, 151페이지 보면 거래계약서 작성이라고 돼 있어요. 이걸 칠판에서 간단히 설명드릴 겁니다. 거래계약서 이렇게 되면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뭐 교환계약서, 지상권 설정계약서 뭐 이런 거야. 자, 작성. 확인설명 작성은요. 누가 할까요? 누가 작성해 줄 의무가 있을까요? 당연히 소개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작성할 의무가 있겠죠?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는요. 작성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의무는 없는데 작성해 줄 수 있고 중개보조는 어떻게 해요? 작성할 의무도 없고 해줄 수도 없고 똑같잖아. 이 세 가지가 똑같잖아 지금. 두 번째요. 확인설명서는 거래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할 거냐 이렇게 보는데 가만히 보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취지가 분쟁 예방이에요. 분쟁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면 뒤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예요? 뭘로 작성해야 되겠어요? 서면으로 작성해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민법 시간에 공부하실 때는 계약은 말로만 해도 계약은 체결된다 그런 거 배우셨을 거예요. 그건 민법 얘기예요. 우리 중개사법에서는요. 말로만 하면요. 다 뒤집어요. 100%. 그래서 반드시 증거를 남겨놔야 됩니다. 에? 증거를 꼭 남겨놔야 됩니다. 무조건. 에? 반드시 서면. 근데 서면으로 할 때 우리 법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서식 요것을 딱 정해갖고 이걸 좀 쓰면 어떻게 했냐라고 권장해 볼 수 있다라고 법에는 나와요. 이 표준서식을 권장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자, 두 번째 중요한 거. 그럼 실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진짜 표준서식을 만들어서 권장하고 있는가? 진짜 실제. 그런 거 없다고요. 법에만 그렇게 나와 있고 실제 권장해 놓은 표준서식은 없어요. 표준서식이란 말이 다른 말로 법정서식이에요. 만들 수도 있다고 돼 있는데 만들어 놓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정서식이 있습니까? 그러면 99.9%가 있다고 하셔야 돼. 여기 없잖아 여기. 근데 매매나 임대차 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습니다요. 그래서 매매나 임대차 계약서는 아까 우리 망 배웠죠. 망. 그 망에 보면 거기 계약서 양식이 다 망마다 틀려요. 협회 다 틀리고 다 틀려. 그러니까 거기서는 자기가 이용하는 망에 올라있는 그 서식을 이용해서 쓰시고 출력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실제로 이거 정해놓은 게 없으니까 법에서 얘기하는 결론은 뭐냐. 아무 서식이나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제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거나 쓰시오 이런 거지. 대신에 이런 형식적인 거에 대해서는 크게 형식적인 서면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니까 내용 쪽을 규제를 세게 해요. 내용을. 계약서 쓸 때요. 내용에 대해서 규제하는 걸 요걸 좀 잘 보셔야 돼. 두 가지를 규제해요. 내용 규제, 내용 규제. 두 가지. 첫 번째는 분쟁을 예방하려고 계약서를 쓰는 거니까 분쟁거리 될 만한 것은 빼먹지 말고 반드시 계약서에 담아놔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것을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그래요. 총 9가지예요. 시험에서 그렇게 잘 나옵니다. 거래계약서가 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중에 특히 필요기사항 잘 나와요. 좀 이따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자,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같은 거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그걸 법조문에서는 거짓으로 기재한다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짓으로 기재하면 안 돼요. 이중계약서 써도 안 돼요. 이렇게 해요. 가만히 보면 내용을 규제하는 거예요. 내용을. 밑에 게 훨씬 중요해요. 그럼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를 이렇게 쓰지 말라고 돼 있는데 이거 쓰면 처벌을 아주 크게 받겠죠. 이걸 위반했을 때 처벌 받는 걸 한번 드러나 두세요.
일단 부동산 사장님이 다운계약서를 썼어. 이중계약서를 썼어. 그랬을 때는 등록이 날아갈 수 있어요. 등록 취소예요. 만약에 소속공인중개사가 다운계약서를 써줬다. 그랬을 때는요. 자격정지 사유가 되니까 제재를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여기를 잘 물어봐요. 그렇지만 이제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막 징역으로 막 징역 살리거나 벌금 물리거나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잘못하면 등록이 날아갈 수 있죠. 이런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까 지켜줘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 실무적으로 보면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또는 이중계약서 이거 많이 쓰죠? 이거 단속하려고 막 그래요. 이게 쉽지가 않죠. 근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시면 여러분이 많이 하는 거예요. 응? 암암리에. 네. 근데 시험 보실 때까지는 어떻게 돼? 하면 안 된다. 시험 끝나고 나면 자, 교재를 한번 이거 작성 끝났죠? 예, 작성 끝나고 이거 정리하죠. 작성 끝나면 뭐가 나와요? 작성 끝에 뭐가 와요? 작성하면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해서 뭐 한다고요? 서명 및 날인. 작성과 서명 및 날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이렇게. 그럼 작성 끝났어 이제. 그 다음에 교부. 매매계약서를 갖다 주겠죠. 매도인한테도 주고 매수인한테도 주고. 그죠? 요때 줄 때 확인 설명서도 같이 준다고 그랬었죠 아까? 그리고 몇 년간 보존합니까? 보존기간 몇 년? 이건 3년 아닌데 확인 설명서는 3년이지만 이건 매매나 임대차 계약서 같은 거래 계약서죠. 보존기간 몇 년요? 5년 이렇게 되죠. 자, 요걸 갖다가 한번 해볼게요. 교재 151페이지입니다. 151페이지 보시면 네모 1번 밑에 가로 1번에 작성 시기라고 돼 있고요. 거기에 반가로 1번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중개가 완성된 때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해가지고 당사자한테 뭐 하고요? 교부하고 그 사본을 몇 년간 보존해야 되겠다. 예, 사본을 보존한다고 돼 있죠? 몇 년간요? 5년간 보존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제일 밑으로 가면 가로 2번에 성실 작성 의무라고 돼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지문에 많이 나옵니다.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누가요? 개공력. 제일 끝에 2줄. 이거 위반하면 아까 어떤 제재 받는다고 그랬어요? 개업공인중개사는요. 등록 취소. 그죠? 만약에 소공이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를 쓰면요. 자격정지. 그 제재를 꼭 알아두실 것. 자,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 가로 1번에 2줄 밑줄 긋겠습니다. 국장은 나왔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표준 서식을 권장할 수 있다. 누가 권장할 수 있다고요? 국장이. 그죠?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큰 별표하시고 필수적 기재사항 9가지 나와 있죠? 이 9가지를 갖다 나중에는 가로 2번을 별표하시라고요. 예, 그래서 밑에 있는 파란 박스요. 9가지인데 일단 계약서 쓸 때 1번 인적사항을 적어야 돼. 인적사항 그럼 뭐가 있을까요? 인적사항 그러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대표적이죠. 주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물건의 표시, 그죠? 주로 소재지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계약일도 들어가겠죠. 3번.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거래금액 총 얼마. 계약금액이 들어간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계약서 써보시면 계약금 얼마 처음에 나오죠? 그래서 계약금액 중요합니다. 그것도. 그 다음에 5번 물건의 인도일시가 뭘까요? 물건의 인도일시가 뭐겠어요? 잔금날짜요? 인도라고 하는 것은 점유를 비우는 걸 얘기해요. 점유를 넘겨주고 비우는 거. 그러면 물건이 뭐예요? 부동산. 부동산 점유를 갖다가 넘겨주는 날하고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순 우리말로 하면 이산날짜예요. 이산날짜. 이산날짜가 계약서에 나와야 돼요. 그때 잔금이 되겠죠. 잔금 치러지겠죠. 그래서 이산날짜입니다. 이게 물건의 인도일시. 그 다음에 6번 권리 이전의 내용. 권리 이전의 내용. 그렇게. 이게 조금 말이 어렵죠.
근데 옆에다가 융자, 승계 이렇게 써주세요. 권리 이전의 내용은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든다면 뭐냐면 아파트를 매입할 때 그 아파트에 융자가 껴있을 거 아니에요. 껴있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지. 그 융자를 뭐예요? 떠안고 승계하고 사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융자를 상환하고 없애버리고 사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잖아요. 그 어떻게 할 건지를 갖다가 계약서에 딱 명확히 적어 놓으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요게. 그게 권리 이전의 내용이에요. 융자 승계할 건지 융자 상환할 건지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대출 규제를 지금 많이 하죠. 대출을 잘 안 해주려고 하죠. 대출 조건이 까다롭죠. 그래서 융자 승계가 거의 안 돼요. 그러면 융자 승계가 안 되면 살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있겠나요? 못 사지. 만약에 융자 승계가 안 되면 융자를 갚고 다시 대출을 받는 건데 다시 대출이 안 나오거나 대출을 갖다가 받는다고 하더라도 많이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이제 거래를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거래가 됐다 그러면 대부분 융자 상환 조건이 돼요. 융자 승계 받는 경우는 잘 없다. 현실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한 번도 부동산 거래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네. 아니 안 해보신 눈치들이어서 지금. 자, 그 다음에요. 7번에 보면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 조건, 기한 이렇게 돼 있죠. 예. 조건이나 기한을 정했을 때 이런 것도 계약서에 넣어라. 계약서에 넣을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분쟁에 방하기 위해서. 8번은 뭐예요? 8번 별표.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확인 설명서에 뭐예요? 교부일자. 교부일자요. 늘상 시험에 나옵니다. 아까 볼 때 확인 설명서를 언제 주라고 돼 있어요? 계약서 썼을 때 중개 완성시라고 돼 있었잖아 아까. 그러니까 계약서 쓴 날 뭣도 같이 줘야 돼? 확인 설명서. 근데 아까 그 사례에서 확인 설명서 그날 못 줘가지고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그게 협박당하고 그죠? 그러니까 확인 설명서를 계약서 썼을 때 이제 주도록 법은 돼 있는데 잘 안 주니까 그 뒤에 이제 법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아예 계약서에다가 확인 설명서 준 날짜를 적으라고 그냥 칸을 하나 만들어 놨어. 그러면 그 칸을 적다 보면 뭐예요? 확인 설명서 생각이 나서 잘 주지 않겠는가. 그죠? 요새는 잘 지킵니다요. 옛날에는 확인 설명서 잘 안 주고 막 좀 그랬는데 요새는 막 단속도 많이 하고 막 예, 많이 이제 궤도가 돼가지고 잘 합니다 요새는. 예. 그 다음에 9번은 뭐예요? 그 밖에 약정 내용 특약사항이죠. 예, 이건 뭐 기타 등등등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시험 공부하고 시험에 막바지로 가면 갈수록 요 내용은 중요합니다. 가로 2번 이 내용은 반드시 암기하셔가지고 시험장에 가셔야 돼. 이 박스 하나만 갖고도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서명민 날이 나왔습니다. 서명민 날이는 반가로 1번에 보면 첫째 줄부터 넷째 줄까 셋째 줄까지 밑줄 긋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거래계약서의 서명민 날이는데 확인서의 설명서의 서명민 날인과 똑같습니다. 개공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근데 소공이 대신 작성했을 때는 소공도 같이 해야 되고 그거잖아요 지금.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이제는 금쟁이로 넘어갑니다. 155페이지. 금쟁이 가봅니다 지금. 금쟁이가요 법에서 하지 마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총 몇 가지입니까 지금 보니까? 7가지입니다. 법조문에 7가지가 있어요. 금쟁이가 한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판례, 사례 이런 것들이 나와서 다음 중 금쟁이인 것은, 금쟁이가 아닌 것은, 금쟁이로 묶인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한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중개사법은 골고루 나와요. 어디 취중돼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금쟁이 이 부분을 7가지를 볼 텐데 자, 첫 번째 금쟁이부터 보도록 합니다. 155페이지 제일 밑에 네모 2번 종류 밑에 보면 가로 1번이 있습니다. 제목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중개대상물 하면 뭐가 있습니까? 중개상물권. 중개상물권 뭐가 있어요? 부동산이죠. 그 구체로 가면 토지요. 그 다음에 또요. 건물요. 그 다음에 임목이요.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주로 부동산이죠. 이걸 어떻게 했을 때 금쟁이가 된다는 뜻입니까 지금?
매매업. 한 번 사고 팔았다 그랬을 때는 금쟁이가 아니지만 직업적으로 사고 팔고 하면 걸린다 이 말입니다. 왜 이걸 금쟁이로 삼고 있을까요? 부동산에 종사하시는 분이 중개 대상 물건인 토지나 건물을 샀다 팔고 반복적으로 하면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질서를 흐트러뜨리겠죠? 그래서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금쟁이 7가지 중에 하나죠. 부동산왕님이 딱 보면서 괜찮은 게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사. 또 팔아먹어. 이런 식으로. 그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부동산 운영하실 때 이거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한다고요?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그죠. 자, 그 전에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감을 못 잡고 있는 눈치야 지금. 뭐냐? 금쟁이다 그랬을 때 금쟁이 중에서 7가지 있죠? 근데 금쟁이는 이걸 해야 돈을 버는 거다 이거예요. 돈 버는 방법 7가지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그 중에서 푼돈을 버는 방법이 있어. 푼돈. 아니면 큰 돈을 버는 방법이 있어. 2가지가 있어요. 이 7가지 중에서 요 2가지 하시면 돼요. 푼돈을 버는 방법은 복비 있죠, 복비? 많이 받으면 돼요. 그걸 초과보수라고 그래. 초과보수? 이 복비의 보수는 법정 상한선이 있어요. 그걸 넘겨서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래. 근데 어떻게 해? 많이 받으면 돈 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복비에 복비. 근데 여기요. 이거하고 비교할 바 안 되는 게 큰 돈을 버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이것일 수 있어요. 잘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바로 뭐냐면 직접거래라는 게 있어요. 직접거래. 가게에 나온 물건을 여러분이 잡은 거요. 이래야 큰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하지 말라고 한 7가지 중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판례가 많은 게요. 얘하고 얘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얘하고 얘를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잘 못 느끼셔. 그럼 자격증 따가지고 내가 사무실 차려가지고 복비 많이 벌어가지고 나 그렇지. 나 밍크코트 1000만원짜리도 사고 막 이렇게 계획을 세울 거 아니요? 하다 보면 이걸로 큰 돈을 못 번다는 걸 바로 깨달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 이거예요, 이거. 괜찮은 거 있으면 잡아놓는 거예요.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부자 된 사람은 이걸로 부자가 되지 이걸로 부자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목표의식이 지금 없어 지금 눈빛에. 이걸 목표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돈 좀 있어야지 돼. 그래야 이건 어떻게 해요? 잘 벌릴 때도 있고 안 벌릴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럼 계속 뭐 안 벌려? 아니요. 몇 년 지나고 나면 아이고 그죠? 그때 따두길 잘했다 이렇게 하는 거. 또 좋을 때가 오는 거예요. 좋은 시절이 온다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정말 사람 심리가 이상한 게 이상하다기보다는 그게 본능이에요. 본능. 부동산 경기가 안 좋죠. 학원에 오는 자격증 따겠다 오는 사람이 확 줄어요. 부동산 경기 안 좋죠. 가격이 떨어지죠. 경매 입찰장에 오는 사람이 확 줄어요. 본능이에요. 본능. 근데 나중에 가격이 올라가죠. 학원 미어 터져요. 경매 입찰장 미어 터져요. 본능이라니까 본능. 그게. 근데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봐. 맨날 올라가? 떨어질 때가 있잖아. 맨날 떨어져? 다시 올라가. 부동산 관련해서 자격증 이게 뭐 몇 명이 합격했던 뭐 관계없어. 자격증 혹시 아니더라도 부동산 공부를 하셔야 된다니까. 그럼 자격증 따두면 또 일도 할 수 있으니까 더 좋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니 자격증 따서 이제 뭐 하겠어? 부동산도 안 좋은데. 나중에 이제 부동산 경기 좋으면 사람들 와가지고 막 달라고 할 건데. 그거 참 본능적으로 움직이셔.
그게 아니요. 생각 반대로 움직이셔야 돼. 반대로. 오히려. 옛날 안 그랬을 것 같아? 옛날 지금부터 거의 한 9년, 10년 전에 그때. 하고 난리 나고 그랬어요. 없어, 사람들. 따가지고 어떻게 해요? 부동산 계속 바닥이 어때요? 그랬었어. 그러다가 또 뭐예요? 최근 한 3년, 3, 4년 동안 보세요. 난리가 났잖아. 부동산 하시는 분들 다 돈 벌었어. 못 번 사람이 없어. 그냥 사무실 차려놓고 앉아만 있으면 돈이 막 들어와. 그때는 막 서로 자격증 달라고 했또 그때는. 그 이제 지금 딱 되니까 이제 막 죽겠다고 하지 또. 참으셔야 돼 좀. 자격증 따신 분들은 견디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진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눈빛에서 목표의식이 없어. 나는 지금 자격증을 따서 뭐 하겠다는 목표의식이 없어. 빨리빨리 돈 모아놓으셔야 돼. 비자금. 자, 하나씩 해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중개상물을 갖다 사타 팔고 하면 이건 안 되겠다. 형량이요. 1년 이하의 적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요. 이렇게 된 거야. 이런 거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보세요, 이제. 156페이지 가시면 가로 2번이 있어요. 가로 2번 보면 제목만 읽어볼 거예요.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가로 2번.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이 사람이 뭐예요? 무등록 중개업자지. 그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 무등록 중개업자를 통해서 의뢰를 받거나 그에게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명의를 이용케 했다. 무등록 중개업자한테 명함을 파준다고요. 보세요. 현실적으로. 자, 여러분들이 자격증 따서 이제 사무실 막 오픈했어. 여러분들이 딱 오픈했어. 신규로. 손님이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뭐 인수받았다고 하더라도 뭐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그때 B라는 사람이 여러분 사무실 찾아와.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인데. 자기는 자격증은 없는 사람인데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40년간 있었다고 일했다고 하는 베테랑이 와요. 40년 베테랑 아저씨가 와. 그래서 얘기를 하죠. 자기가 아는 손님들이 많다. 그죠? 투자자들은 맨날 사기만 할까요? 팔기도 하지.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투자자예요. 투자자. 그러니까 자기 지금 투자자들, 지금 자기 아는 네트워크가 이렇게 형성돼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사겠다고 하면, 그죠? 자기는 자격증이 없으니까 계약서 쓰거나 그런 거 하는 게 좀 문제가 있으니까 사장님 좀 같이 하자고 하는 거예요. 대신 계약서 쓰면 좀 떼달라고 하겠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오케이요? 노요? 어떻게 할 거냐고. 여러분이라면 이 사람이 와서 지금 매물이 별로 없어. 손님도 안 찾아오고 맨날 팔이 날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손님 못 끌고 올 테니까 한 칸 할 때마다 좀 떼달라고 하면 여러분 오케이요? 노요? 오케이잖아. 봐. 돈 버는 방법이잖아 이게. 오케이 사실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나 물건을 의뢰받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지금 법은. 브로커를 쓰지 말라는 소리예요. 변호사들 브로커 안 쓰면 돈 벌기 힘들어요. 브로커 쓰지 마세요. 경우에 따라 이런 사람 쓸 때 조금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명함을 파줘요. 마치 직원이 있냐. 뭐 이사 해가지고 명함 파주잖아. 그럼 이 사람 뭐예요? 프리랜서로 활동해요. 한 칸 할 때마다 좀 떼서 받지. 이거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예?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갑니다. 법정 모수 제목되어 있죠. 법정 중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사례 증여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거 설명드려 봅니다. 이거예요. 이거 내용이 좀 많은 거예요. 이거 얘하고 얘가. 응? 자, 여기서 보면 많이 받으면 걸리는 거야. 많이 그것도 받았을 때 걸리는 거예요. 지금 단 3가지 내용을 설명할 거예요. 여기서 많이 받으면 걸린다. 뭘 많이 받으면 걸린대요? 무엇을 앞에 나와 있잖아. 무엇을 많이 받으면 보수하고 뭐요? 실비. 이 보수는 중개해주고 받는 돈 복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것은 실비는 뭐냐면 활동비예요. 현실적으로 실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무시하셔도 되는데 주로 보수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보수는요. 중개보수는 중개보수죠.
정확히 얘기하면 중개보수는 법정 상한선이 있다니까. 법정 한도가 있다고, 한도가. 0.6%, 0.7% 이런 한도가 있다고. 그걸 넘겨서 받으면 걸린단 말이야. 초과해서 받으면. 법정 한도가 예를 들어서 0.6%에서 계산해보니까 100만 원 나왔다 쳐. 100만 원이 법정 한도인데 200을 받았어. 걸리는 거잖아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 받았으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적게 받거나 안 받는 건 괜찮아요. 근데 많이 받았을 때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중요한 거. 부동산 사장님이 맨날 중개만 하냐고. 부동산 사장님이 하는 활동 중에는 중개 아닌 활동도 많아요. 어떤 게 있어요? 대표로 예를 두 가지 들게요. 부동산 컨설팅. 저번에 법인 업무 할 때 부동산 컨설팅 말씀드렸어요? 고시원인데 원룸으로 개조해가지고 월세 좀 잘 놉시다. 공실 없이 그렇게 조언해 주는 거죠. 그거 해주고 컨설팅료 받을 수 있겠죠. 컨설팅은 중개예요, 아니에요? 중개라고 하는 것은 둘을 연결시켜서 계약서 쓰게 만드는 게 중개예요. 근데 컨설팅은요, 고시원 주인한테 조언해 주는 거잖아요. 중개 아니죠? 이런 거 없죠? 컨설팅료 많이 챙겨도 안 걸리죠? 금지행위하고 관련 없다고 얘기해요. 이런 활동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14조 법인 업무 할 때 뭐가 있었냐면 분양팀 얘기했었어요. 상가나 원룸 같은 거 분양팀, 분양대행. 응? 분양대행은 중개입니까? 이게 좀 어렵다고 그랬어요. 판례도 있고. 중개 아니죠. 중개는 둘을 연결시켜주는 게 중개야. 근데 분양은요, 분양대행은, 분양팀은 분양회사를 대신해서 상대방을 구해서 분양계약을 대신 체결해 주는 거예요. 이거. 누굴 연결시키는 게 아니에요. 분양회사를 대신해서 나서는 거야. 그래서 대행이라고 그래요. 이게 좀 어려워요. 중개예요, 안 해요? 아니다. 그러니까 분양대행 해주고 한 채당 500씩 1000씩 받았어. 그게 분양대행료예요? 그 분양대행료는 복비가 아니죠? 상한선이 없죠? 그러니까 분양대행료로 2000을 챙겨도 법에 걸리지 않죠? 이거예요. 첫 번째 포인트가. 그러니까 중개 활동에 대한 보수 그것만 많이 받으면 걸리는 거고 나머지 활동들은요. 많아요. 이런 것들이 꽤 많아요. 두 번째. 초과해서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 부동산을 갖다가 중개했을 때 가배부동산을 중개했을 때 부동산 사장님이 받을 수 있는 법정 한도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럴 때 자 부동산 사장님이 이걸 갖다가 중개 보수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고 그 다음에 사례비로 200을 더 받았다고 해봐요. 200만 원 더 받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초과 보수 그래서 금쟁이가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중개 보수의 법정 한도가 100만 원이잖아. 그럼 100만 원 받고 그 다음에 사례비로 200을 받은 거야. 수고비로 200을 더 받은 거야. 광고비로요 200을 더 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 더 챙긴 거예요. 챙긴 돈. 이렇게 되면 금쟁이가 돼야 안 돼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법정 한도를 정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안 된다고 하면 법정 한도를 정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왜요? 법정 한도는 딱 지켜서 받으면 되니까. 그리고 다른 명목으로 챙길 거니까. 그러면 법정 상한선을 정하는 것은 무의미하죠. 그래서 법정원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과했다 안 했다를 따질 때에는 어떻게 따져요? 다른 명목으로 받은 거 있죠? 뭐가 됐든 간에 다 합칩니다. 합칩니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합쳐서 초과했냐 안 했냐를 가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금쟁이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갖고 따지지 않아요. 무조건 합치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개보수를 갖다가 법정 상한선이 100만 원이에요. 중개보수를 한 푼도 안 받았어요. 그렇죠? 사례비로 500을 받았어요. 착한 사람이에요? 아니잖아. 이거 금쟁이잖아 이건. 이것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니까. 합쳐서 판단해야지. 법정 상한선이 100만 원인데 100만 원 받고 그 다음에 차를 한 대 받았어. 자동차를. 자동차요. 이런 T 말고 자동차. 자 뭐예요? 금쟁이 아니에요? 되죠. 금품을 초과해서 받았을 때 금쟁이라고 했으니까 꼭 돈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값어치 나가는 건 다 들어가요. 골프채, 그림, 뭐 그다음에 금붙이 뭐 다 들어가요. 이렇게 계산한다는 게 두 가지. 두 번째. 자, 세 번째. 법정 한도가 100만 원인데 초과해서 받아야 금쟁이죠. 이때 중요한 거. 법정 한도가 1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사장님이 300만 원 달라고 조르고 있어요.
달라고 요구해요. 300만 원 주셔야 된다고. 자, 이랬을 때 아직 안 줘요. 금쟁입니까 아닙니까? 아직은 아니죠. 많이 달라고 한 건 사실이지만 아직 받은 건 아니죠. 금쟁이 아직 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요구했더니 졸랐더니 300만 원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언제? 아직까지는 그날이 안 돼서 지금 돈이 입금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약속만 했지. 자, 금지 행위예요 아니에요? 아직도 아니에요. 근데 약속 날짜 약속을 지켜서 300만 원이 드디어 뭐요? 입금됐다고 문자가 왔어. 자, 그럼 어떻게 해? 드디어 금지 행위 되네. 언제 금지 행위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옛날에 어떤 그 장로님이 이번에 자격증 따신 분 중에 목사님도 계시더라고. 근데 은퇴하신 분이에요. 연세 있으신 분인데 옛날 어떤 장로님이 중개해주고 말이에요. 그 복비는 제가 잊어먹었어. 관악구 쪽에서 있었던 일인데 법정 한도를 딱 지켜서 복비를 요구했어요. 장로님이 부동산 사장님인데 그래서 그것만 받으려고 그러는데 손님이 고마워서 안 된다고, 그죠? 너무 서운하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요구했더니 300을 준 거야. 200 더. 아니 그럴 필요 없다고 하는데 자기가 너무 고마워서 그런다고 더 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받았죠. 예. 근데 한 몇 개월 있다가 그분이 다시 오셨어.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법정 한도를 넘겨서 많이 준 것 같다고 하면서 돌려달라고 온 거예요. 그럼 뭐 돌려주기 그럴 수는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돌려달라고 하면서 요구하는 금액이 100이에요. 그건 뭐예요? 만약에 이거 배로 돌려주지 않으면 저 관악구청에 가서 이르겠다는 거야. 어? 그 관악구청 그 지적계 공무원한테 제가 들은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협박을 하니까 장로님 어떻게 해요? 돌려줬지.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줘놓고는 나중에 줬어. 그래가지고 이제 영업정지를 안 받은 거야.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참 세상에 희한한 사람이 있죠? 이거 금쟁이로 걸려요 안 걸려요? 달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 지금. 자발적으로 줬잖아.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여기서 초과해서 받으면 금쟁이라고 그랬지 받을 때 요구해서 받았냐 자발적으로 줘서 받았냐 안 따진다니까. 따진다는 얘기가 없어. 억울하죠. 그래서 참 정말 세상 정말 살기 힘들다.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리고 여기 좀 있으면 나중에 이제 다음 주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뭐 복비 계산하고 그다음에 금쟁이 막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수강생분들 중에 어떤 분이 계시냐면은 과거에 자기가 복비 준 거 다 계산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 복비 줬는데 진짜 많이 줬는가 막 계산해 막 한참. 그래가지고 많이 줬어. 그러면 실시간에 찾아와. 제가 많이 준 것 같은데 그거 돌려받을 수 있냐고.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지. 돌려받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증거가 확실하다면.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안 돼. 통장으로 입금시켰다든지 현금 줘놓고 그러면 막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가끔 부동산에 현금 달라고 그러는 경우가 있잖아. 현금으로 줘놓고 그러면 안 되고 통장 입금된 내역이 있고 막 그 증거가 확실하다면 가가지고 뭐요? 협박하시면 돼. 뭐라고 그래야 돼? 돌려달라고. 안 돌려주면 구청에다가 민원 넣겠다고. 이렇게 하면 바로 입금됩니다. 그랬더니 일주일인가 그 다음 주인가 한번 그분 갔다 오셔가지고 돌려받았다고 이렇게 오셨더라고. 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부동산 중개하신 분 중에 당치도 않게 많은 금액을 요구해서 받는 경우도 물론 있어. 그렇지만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정말 잘해줘서 아무 얘기 안 해도 더 드리고 싶은 경우도 많아. 그래서 그분이 조금 많이 불러서 그냥 조금 그 정도는 좀 생각해 주시자 이렇게 했을 때 주는 경우도 있어. 그럴 경우까지 나중에 법을 들먹거리면서 돌려받아야 하겠냐 이런 얘기를 제가 꼭 하고 싶어. 이게 복 받을 짓인가? 네, 그렇게. 부동산 중개업 하신 분들을 투자 입장에서는 잘 알아놔야 된다. 괜찮은 물건이 있으면 물론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사장님도 자기가 찍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자, 그럴 여력이 안 되면 괜찮은 물건 나오면 누구한테 전화를 돌릴까?
법정관도 막 계산해가지고 들고 가가지고 돌려달라고 했던 사람, 그 사람한테 전화를 돌릴까요? 아니요. 많이 주고 잘해준 손님한테 돌리지 당연히. 그것도 투자예요. 그것도 투자라고.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경우도 많이 본다고요. 법대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법대로 해가지고는 복을 못 받아요. 제가 너무 법을 많이 공부해서 그런 것 같아도 복을 잘 못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법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예? 자, 쉬었다가 계속합니다.